물론 이제 통계를 조작한 건 아니니까 진실은 맞습니다만, 그런데 평균의 함정이라는 표현을 제가 요즘 자주 씁니다. 쉽게 얘기해서 이렇게 비유적으로 표현드리면 이해가 쉬우실 것 같은데요. 작년에 비해서 올해 반평균은 살짝 올랐습니다. 60점에서 62점으로.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는 대부분의 학생들 반의 성적이 60점 근처에 다 같이 있었어요. 61점, 60점, 59점 이렇게 있었는데 올해 반평균이 62점으로 올랐지만 일부 친구들은 개인 성적이 80점, 90점대로 가고 나머지 친구들이 40점대, 50점대로 훅 떨어져서 편차가 벌어지면서 반평균이 살짝 오른 거예요. 그래서 지금 미국 경제는 수치적으로는 물론 개선되고 좋고 한 거 맞지만 개인의 희비 차이는 너무나도 극명하게 엇갈린다. 그래서 오히려 미국인들을 대상으로 연준에서 작년에 설문조사한 게 있는데요. 간단히 말씀드리면 400불 정도의 예상치 못한 소비가 있었을 때 자신이 나락으로 떨어진다. 이렇게 설문에 응했던 사람들이 30%가 넘어요. 사실 400불이면 병원 가서 뭐 하나 시술 받으면 한 4, 50만 원 나오잖아요. 그거만 내가 딱 나에게 떨어져도 나 완전히 이제 뭐 파산입니다. 이런 사람이 이렇게 많을 정도로 취약해진 게 분명한 사실입니다. 따라서 미국 경제가 좋다라고 했었을 땐 누구에겐 좋고 누구에겐 너무나도 안 좋은 상황이다. 이렇게 표현드리고 싶네요. 아, 그렇군요. 그러면은 그게 양극화 이런 식으로 이제 볼 수 있는 그렇습니다. 걸까요? 그러면 이게 저희가 이제 이렇게 미국 경제에 좀 관심을 갖는 건 한국인으로서 아무래도 경제적인 문제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투자적인 관점이고요. 그 주식 시장이나 부동산 시장에도 그런 양극화의 현상이 영향을 미친다고 봐야 되나요? 별 영향이 없다고 봐야 되나요? 저는 영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제 아마 우리 옹달채빵 시청하시는 대부분의 분들이 이제 투자에 관심 많으신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투자 수익을 어떻게 거두는지 그 간단한 수식을 보면 지금의 상황을 알 수가 있는데요. 투자 수익은 두 개를 곱해서 일어나는 거죠. 투자금 곱하기 투자 수익률. 그래야 투자 수익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를 가지고 예를 들어보면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뭐 선진국 대부분 마찬가지예요. 경제 성장률이 계속 떨어지죠. 그죠? 올해 우리 1%대로 들어올 것 같고 뭐 제 전 직장인 KDI에서는 아마 10년 안에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 0% 찍는다. 그래서 성장 못하는 국가로 간다. 이런 전망도 있어요. 그 얘기는 무슨 소리냐? 한 나라의 경제 성장률이라는 것은 그 나라 안에서 활동하는 여러 기업들의 성장률, 여러 산업들의 성장률의 결국 평균치잖아요. 그러면 대한민국에서 어떤 산업을 하던 어떤 분야의 장사를 해서 가게를 차리든 간에 이제 옛날 같은 놀라운 투자 수익률 거두기 어렵다는 얘기예요. 그렇잖아요. 국가의 경제 성장률에 수렴할 테니까요. 그러면 의미 있는 투자 수익을 거둘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인 투자 수익률을 올려서 투자 수익을 올리겠다는 건 점점 쉽지 않은 상황이 돼버렸는데 그럼 나머지 한 가지 방법은 뭐밖에 없어요. 투자금 자체를 많이 넣어서 투자 수익을 많이 거두는 방법 하나만 남은 거죠. 그러면 투자금 자체를 많이 넣을 수 있는 사람은 누구밖에 없어요. 부자. 그래서 최근 양극화가 더 극심하게 벌어지고 있고 돈 있는 사람은 뭔가 더 잘 투자 수익을 거두는 것 같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더 기회가 없는 것 같은 이유가 투자 수익률 자체는 익스트라 오디널리한 아주 뭐랄까요 초과 수익을 거두기가 어려운데 투자금 자체로 그러다 보니 성패가 나눠지다 보니 요즘 이런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미국에서도 비슷한 상황입니다. 일부 막대한 투자금을 되는 사업에 넣었던 사람들은 천문학적인 수익을 거두기도 하고요. 그리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늘상 루틴한 그 수익률만 가지고 생활을 하다 보니까 뭔가 자신의 일상이 크게 바뀔 일이 별로 없는 거죠. 그런 과정에서 한국도 미국도 어쩔 수 없이 자꾸 생기게 되는 문화 하나가 한탕주의가 있어요. 우리 갑자기 이걸 한탕주의라고 모두 다 치부할 수는 없지만 잘 모르고 투자하면 저는 한탕주의라고 하고 알고 그 투자 수익을 거뒀으면 하면 저는 한탕주의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근데 우리 주변에 야 누가 어디에 돈 넣어서 갑자기 엄청난 돈 벌었다며 이런 것만 찾아다니는 문화도 좀 생겼잖아요. 그게 내 투자금 가지고는 더 이상 답을 찾기 어려운 사람들이 뭔가 남다른 투자 수익률을 거둘 수 있는 게 있지 않을까 이런 걸 찾다 보니까 그런 문화도 생겨버린 거죠. 야, 그 말씀 하니까 딱 생각나는 게 네. 최근에 비트코인 가격 많이 올랐는데 네. 밈코인이 폭등하고 있대요. 맞아요. 그러니까 밈코인은 펀더멘털도 없고 그렇죠. 그냥 어떻게 보면 그냥 홀짝 오른 거 때리고 이렇게 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민코인은 왜 오르는지도 왜 떨어지는지도 모를 것 같은 종목이 많잖아요. 근데 그런 거에 그렇게 또 많은 돈이 흘러가는 건 또 역시 한탕주의와 저는 무관하지 않은 돈도 많이 있다고 봅니다. 아, 그렇군요. 제가 재밌는 에피소드 하나 얘기 드릴까요? 네. 우리가 다 아는 아주 유명한 경제 전문가세요. 네. 우리 다 아는 사람이에요. 네. 누군지 얘기 안 하는데. 네. 근데 저랑도 같이 잘 노는 사람인데 아, 누군지 알겠습니다. 어느 날 저한테 펜실베니아 트럼프가 유력으로 떴어요. 저 지금 비트코인 살 거예요 하더라고요. 네. 제가 그 친구한테 그랬거든요. 늘 제 주장. 음, 야 누가 되는지 보고 사도 돼. 그래도 충분히 벌어. 음. 그리고 어떤 기업의 주식 살 때도 호재 확인하고 사도 돼. 괜히 조만간 그런 거 발표는 안 돼. 이런 걸로 사지 말고 확인하고 사도 마음 편하게 투자하면서 돈 충분히 벌 수 있어. 얘기를 하는 전 그런 주의자예요. 네. 그런데 그 친구가 플로리다 유력하다는 걸 보고 비트코인을 샀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한 이틀 뒤인가 3일 뒤에 만났죠. 씨 웃으면서 다가오는 거예요. 그래서 비트코인 사서 돈 벌어서 그런 거지? 그랬더니 네 그런 거야. 그래서 그냥 혹여나 해서 얼마 넣었어? 했더니 10억을 넣은 거예요. 진짜요? 네. 와. 10억을 넣어서 한 4일 지났나? 그럼 얼마야? 대충 계산했더니 한 1억 5천에서 1억 8천을 벌었더라고요. 야. 근데 그 뒤에 조금 더 올라서 네. 아마 2억 넘었을 거예요. 야. 어디죠? 맞아, 20% 넘게 네. 올랐어요. 그래서 제가 야 그랬어요. 놀라가지고 전 쫄보거든요. 그래서 형이 보고 느래매요. 그래도 임마. 그런데 결국 그 친구가 올랐던 거죠. 그죠? 20% 먹었으니까. 지금 팔았는지 더 들고 있는지 그것까지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바로 제가 말씀드린 게 그거예요. 누군 알지만 그만큼 늘 돈이 없잖아요. 맞아요. 근데 누구는 10억 넣는 거예요. 그리고 진짜 일주일 만에 2억 땡기는 거죠. 야. 부럽더라고요. 아, 그렇구나. 네. 그러니까 이게 부자, 돈이 많은 사람들에게 기본적으로 유리한 판으로 바뀌고 있는 거고, 없으신 분들은 이제 상대적 박탈감이 있으니까 이제 한탕을 노리는 그런 네. 쪽으로 가서 또 밈코인 같은 현상들이 나타날 수 있는 그런 것 거고. 같아요. 아, 이것도 양극화네요. 어떻게 그렇습니다. 보면. 그래도 비트코인은 민코인에 비하면 그래도 어느 정도는 펀더멘털이 있다고 볼 수 있잖아요. 그럼요. 이제 비트코인이 실체가 없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과연 있을까? 전 그런 생각이 들고요. 심지어 미국 대통령마저도 비트코인을 제도권으로 편입시키려는 노력을 강력하게 대선 공약으로 넣었었고 그런 행보를 앞으로 어떻게 해갈지 우리가 다 주목하고 있는 상황이 됐잖아요. 그리고 이미 연준을 비롯해서 대표적인 주류 금융 또는 금융기관들이 비트코인을 기반으로 한 ETF 상품이나 이런 걸 다 이미 승인했다는 건 그 실체를 이제 인정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이미 더 이상 갑론을박의 대상은 아닌 것 같고요. 오히려 그런 과정에서 내가 못 봤던 투자 기회가 또 있는지 살펴보실 필요도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 네. 그 교수님께서 네. 여의도를 이렇게 주름 잡고 계시잖아요. 왜 이러세요? 그 여의도에 뭐 큰 자금을 좀 운영하는 뭐 기관일 수도 있고 개인일 수도 있고 이제 그런 분들도 이제 그 미국에서는 말씀해주신 대로 ETF 같은 게 통과가 됐는데 아직 네. 한국은 그런 거 막고 있잖아요. 네. 근데 좀 변화의 흐름이나 뭐 말할 때 네. 그런 주제들이 이렇게 논의선상에 오르고 그러기도 하나요? 그 이상이에요. 아, 정말요? 사실 저도 나온 학교들 중에서 공대 기반의 학교가 하나 있어요. 그래서 거기 다 공대만 있는 그 학교에서는 사업해서 큰 돈 번 사람도 있거든요. 게임해서 어마어마한 부자가 됐거나 게임해서 차려가지고 아니면 뭐 시스템 개발해서 또 큰 부자가 되거나 그리고 심지어 모 코인 거래소의 초기의 멤버로 들어가서 야. 또 제가 생각하기엔 상상할 수 없는 정도의 자산가가 된 형님도 계세요. 네. 근데 그런 형님들이 지금 우리나라에선 코인에 대해서 특히 비트코인에 대해서 제도권에서 인정을 많이 안 해주다 보니까 아주 초기부터 어떻게 대응했냐면 코인에 대해서 우리나라 제도권에서 부여하고 있는 흐름과 일본 제도권에서 부여하고 있는 그 기준이 달라요. 네. 그래서 어떻게 했다? 일본에서 주로 투자를 해요.
어떻게 하느냐? 이분들은 큰 사업가다 보니까 바쁘잖아요. 그런데 코인을 전문적으로 운용하는 자산운용 회사들을 서울대 창업동아리 팀이라든가 카이스트 창업동아리 팀, 뭐 연세대 창업동아리 팀들이 일본에 회사를 차려요. 일본에서 그게 합법이거든요. 야. 우리는 어느 자산운용 회사가 코인 운영해줍니다. 그거 불법이잖아요. 근데 일본에서 그게 가능해요. 그래서 일본에 가서 회사를 차렸는데 그 일본 회사에다가 내 돈도 운용해 주십시오 해서 돈을 쏴주는 거예요. 야. 그래서 그 회사들이 거기에서 운용해서 뭐 아는 형님 하나는 뭐 작년에 400% 수익 거두고 뭐 이런 거를 이미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런 게 너무 아쉬워요. 뭐 오늘은 투자 얘기도 하지만 저야 원래 정책을 공부하는 사람으로서 한국이란 나라가 가질 수 있는 장점이 뭘까? 저는 그렇게 생각했었을 때 우리는 큰 시장이 있어서 우리가 하면 그게 표준이 되고 우리가 하면 기준이 되는 그런 나라 아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먹을 수 있는 많은 먹거리를 확보하는 방법은 발 빠르고 기민하게 먼저 또아리 터서 그거 딱 창궐했을 때 저희 거 쓰시죠 이렇게 해야지만 우리가 돈을 번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대표적으로 강소 국가들 중에서 제일 잘 나가는 국가 하나가 룩셈부르크입니다. 룩셈부르크는 전 세계에서 우주 분야의 기업이 가장 많이 창업한 나라가 룩셈부르크고, 우주요? 예, 스페이스요? 예, 우주. 스페이스 관련한 회사들의 네. 가장 많은 회사가 주 사무소를 가지고 있는 나라가 룩셈부르크예요. 그래요? 왜냐하면 네. 우주 산업이 이제 본격화될 것 같은데 우주와 관련돼서 어느 국가도 제대로 된 법과 제도를 안 만들어 놓은 거예요. 기업하는 사람 입장에서 법과 제도가 없으면 사업하기가 불안하죠. 내가 나중에 사업 다 했는데 그거 불법입니다. 그때 법이 만들어지면 못하는 거거든요. 규제가 없으면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아무것도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룩셈부르크는 어떻게 했느냐? 바로 그때 이제 앞으로 우주 항공 산업이 열릴 거야 해서 우주 항공과 관련해서 가장 친기업적인 여러 정책들과 법안들을 만들어 놨어요. 대표적으로 이슈가 됐던 게 저 우주에서 어떤 광물을 하나 캐서 가지고 옵니다. 그럼 캐서 가져온 그 광물이 그 기업 거예요? 누구 거예요? 그게 안 정해졌단 말이에요. 갑자기 국가가 너 그거 안 돼. 이리로 가져와. 하면 기업은 엄청난 돈 들여서 화성 가서 달 가서 그거 캐왔는데 뺏기고 못하면 안 되잖아요. 근데 룩셈부르크는 그걸 누구 걸로 해줬다? 기업 걸로 법으로 인정해 준다는 거예요. 그럼 기업들이 당연히 어디다 회사 차리겠어요? 룩셈부르크가 아니에요. 그렇죠. 바로 그렇게 해서 룩셈부르크는 세계에서 가장 선도적인 우주 항공 관련한 회사들을 많이 유치했고요. 또 한 가지. 유럽에서 제일 먼저 비트코인을 합법화하고 제도권으로 승인해 준 곳이 룩셈부르크예요. 그래요? 네. 그래서 우리나라의 야. 대표적인 게임 회사인 넥슨이 비트코인과 관련돼서 새로운 어떤 거래소라든가 상품 개발하고 투자 관련한 거 알아보겠다고 룩셈부르크의 자회사를 설립한 적도 있어요. 야. 아마 제 기억으로 카카오도 아마 룩셈부르크의 회사를 설립했었는데 워낙 우리나라에서 부정적으로 보니까 결국 우린 철수했죠. 근데 룩셈부르크는 바로 그런 선도적이고 이머징한 곳에서 매번 성공하는 건 아니겠지만 그 일정 기간 동안 그게 워킹하더라도 그 과정에서 사업하고 회사 차린 사람들이 법인세 내고 장사하러 올 거 아니에요. 그거 가져가려고 그런데 굉장히 우호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도 지금 그래야 될 상황이 아닌가 전 그렇게 생각하죠. 저출산 고령화로 사람 줄어든다고 하고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주력 산업군들도 경쟁력이 자꾸 위태로워지고 그러면 그런 상황에서 만약에 비트코인 같은 걸 우리나라 사람들이 얼마나 또 거래 많이 했어요. 진작부터 제도하고 합법화하고 상품 만들고 그래서 외국 자금마저도 지금 일본에 가 있는 자금마저도 우리에서 지키고 일본에서도 투자하려고 한국에 왔다면 아마 우리나라는 코스닥 나스닥 비교하는 것처럼 전 세계에서 가상화폐 거래소의 최고 시장을 가지고 있는 거점 아시아 국가가 되지 않았을까 그런 상상도 해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저는 좀 많은 아쉬움이 있어요. 새로운 산업 인더스트리에 대해서 조금 더 우리가 그 진보적으로 좀 생각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야, 진짜 바이낸스 같은 게 우리나라 기업일 수도 아유, 있고. 그러니까요. 야, 그렇구나. 네. 와, 아까 룩셈부르크가 정말 그 좀 작은 나라잖아요. 네. 인구가 100만이 안 된다고 그러는 것 같은데요. 네. 국민 소득이 1억이 다 넘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죠. 10만 1인당. 불이 넘는 전 세계 거의 유일한 국가죠. 2등 국가 왔다 갔다 하는 나라들 중에서 노르웨이가 있는데 거기는 북해에서 유전 생겨가지고 한 거고 기름도 없는 나라가 어떻게 보면 물론 룩셈부르크는 철강성은 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구하고 전 세계에서 그렇게 부유한 나라가 될 수 있었던 건 이런 미래 신사업에 대한 어마어마한 페이버를 주기 때문이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네. 그러면 교수님 그 이제 25년을 좀 네. 내다봤을 때 이제 트럼프 행정부가 이제 취임을 하게 되잖아요. 네. 어떻게 경제 상황은 계속해서 좀 좋아질 거라 보세요? 아니면 뭐 한 번 더 뭐 충격, 경기 침체 같은 게 올 수 있다고도 보세요? 적어도 내년에는 별다른 침체라기보다는요. 트럼프가 지향하는 여러 경제 정책들이 그동안 있었던 여러 규제들을 없애는 게 있고 그다음에 국채를 발행하든 뭘 하든 금리까지 인하해서 경기를 부양하려는 적극적인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그 과정에서 미국 기업들 중심의 판을 짜기 위해서 아메리카 퍼스트가 아니라 이제 아메리카 온리 수준이거든요. 나는 동맹국도 신경 안 쓰고 미국만 신경 쓸게 이 기조가 되다 보니까 미국 증시뿐만 아니라 미국을 바라보는 많은 사람들이 긍정적인 시각을 많이 바라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미국의 증시 그리고 실제 미국의 경제 구조도 나름 굉장히 내년에는 긍정적인 구조로 많이 흘러갈 것으로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특히 트럼프가 지금 적극적으로 육성하는 여러 정책들 중에 대표적인 게 뭐냐면 AI 분야에서 그동안 AI의 혁신을 가로막았던 여러 행정명령들을 모두 철폐하겠다 이렇게 발언했어요. 그 얘기는 AI 산업이 그 어느 국가보다도 선도적으로 마음껏 육성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주는 것이고요. 그것과 함께 또 그 적극적으로 진흥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게 에너지 부분을 어떻게 전력을 생산하던 난 묻지도 따지지도 않을 테니 전기만 더 생산하라는 주의입니다. 쉽게 말해 석유나 석탄을 떼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그런 과정에선 자연스럽게 지금 AI를 중심으로 한 미래 선도 산업뿐만 아니라 전통적인 레거시 산업도 다시 한번 힘을 받을 수 있는 여지가 생기거든요. 이런 여러 가지 정책들은 쉽게 얘기해서 기업들이 이 여러 비즈니스를 할 때 허들들을 낮추는 것이다 보니까 역시 친기업적인 성과들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는 것이고요. 그 과정에서 미국 기업들 중에서 경쟁력이 취약한 그 산업군들이 좀 있죠. 철강, 석유화학 그리고 자동차 뭐 이런 분야가 있는데 이런 분야를 보호무역으로 지켜준다는 거잖아요. 외국의 물건들 싸게 못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 그러면 이것도 역시 이들 기업들에게는 뭔가 가시적인 성과를 기대해 볼 수 있는 여지가 생기는 거죠. 그러면은 이번에 트럼프 2.0이라는 신간을 공조로 내셨잖아요. 네. 그러면은 진짜 미국 경제에 다시 한 번의 대부흥 뭐 이런 쪽으로까지도 저희가 바라볼 수 있는 걸까요? 저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데요. 예, 그래서 지금 기저를 봤었을 때 그리고 인공지능이 치고 들어오는 속도가요. 생각보다 굉장히 빠릅니다. 저는 뭐 우리나라 뭐 10대 대기업들 웬만한 데 다 강의를 가는데요. 이제 나름대로 뭐 좀 뭐라 할까요? 업무 성과를 빨리 내야 되는 어떤 중압감을 가지고 있는 직장인들은 옆에 인공지능 끼고 사업 비즈니스 하는 애들이 많아요. 갑자기 오전에 뭐 임원분이 야 이거 어떻게 된 건지 조사 좀 해봐. 혼자 조사하면 힘이 많이 드는데 뭐 퍼플렉시티라든가 챗 GPT 옆에 끼고 물어보고 보고서 같이 짜집게 하고 그러니까 성과도 팍팍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상당 수준의 사람들이 인공지능을 적극 활용하기 시작했고 우리나라가 아까 잠재 선장률도 좀 언급해 주셨잖아요. KDI 네. 그 전망하시면서 근데 저 1%대, 0%대까지 이렇게 가면 우리나라 정말 미래가 없는 걸까요? 좀 어떻게 미래를 찾아야 할까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세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제 분야는 아니고요. 이거는 질문을 주셨으니까 다른 분야의 학자들의 의견을 종합해 보면 몇 가지 활로를 모색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으로 가장 많이 꼽는 게 의외로 통일 얘기를 요즘 또 많이 해요. 우리나라는 아주 이게 뭐 불행 중 다행이라고 해야 될지 불운 중 축복이라고 해야 될지 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떤 표현이 맞는지 많은 시청자분들이 확인해 주세요. 생각해 봐 주세요. 국토의 절반을 나눠서 절반만 가지고 여기까지 해봤어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돌아봤을 때, 야, 70년대 그때 그걸 우리가 그렇게만 안 했어도 더 잘 됐을 텐데, 80년대 그때 그걸 그렇게만 안 했어도 지금 뭐까지 할 수 있었는데, 이런 걸 다 알잖아요. 그런데 국토의 절반은 아직도 60년대, 70년대 초반의 상황인 지역이 남아있잖아요. 통일이 되면 그걸 가지고 다시 한번 돌릴 수가 있죠. 그러면 그걸 가지고 돌린다는 건 이미 한국에서는 어떻게 보면 선도 사업이 아니라 미래지향적인 산업이 아니라 구태의연한 산업군으로 분류될 수 있는 경공업, 뭐 가발 장사라든가 신발이라든가 이런 걸 뭐 스리랑카 같은 데서 굳이 가서 할 게 아니라 북한 가서 하면 내수에서 그쪽 섹터도 다시 활성화될 수 있는 여지가 생기는 거고 건설이나 이런 것도 또 기회가 생기는 거고
그리고 백색 가전이나 이런 것도 이제 다시 또 기회가 생기는 거죠. 그러니 한국 경제가 뭔가 미래의 답이 잘 안 보이고 인구 구조 문제도 뭔가 답을 찾지 못하고 이런 구조가 계속 고착화되면 북한은 저렇게 삐대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남한에서 우리 한국에서 더 적극성으로 어떤 방식의 통일인지 그것까지는 모르죠. 우리 같은 경제 보는 사람은 모르겠지만 그 사람들이 더 적극적으로 통일하자 우리 쪽에서 네. 그럴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실제 스파크가 일어나서요. 무슨 화학작용이 일어날지 몰라요. 제2의 삼성전자, 제2의 LG전자 같은 회사가 또 북한 기반으로 또 생길 수도 있고 네. 아니면 이제 북한의 더 스마트 그리드, 스마트 시티, 스마트 빌딩으로 훨씬 더 좋은 신도시를 거기 개성에 만들 수도 있거든요. 네. 그러니 이 통일이 우리나라에 굉장히 중요한 히든 카드로 작용할 수 있다. 이렇게 평가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아, 네. 그래서 통일을 하나 얘기해 주셨고 앞서서는 이제 AI 쪽을 활용하는. 그것도 말씀드릴게요. 네. 이건 미래학자들의 견해고요. 저는 이쪽은 저도 공부하는 파트라서 일부는 동의하지만 일부는 동의 안 하는 파트가 있는데 지금 추세로 휴머노이드 로봇과 AI가 발달하면요. 먼 미래에 생길 대표적인 사회 문제가 일자리예요. 이제 휴머노이드와 인공지능이 결합됐었을 때 이 두 가지가 결부된 이 기술을 가지고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대체 안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전 일단 택시 하시는 분들 전부 다 일자리 없어지겠죠. 자율주행이니까 로봇택시로. 네. 그 다음에 택배도 사실 위협해 보여요. 네. 일론 머스크의 휴머노이드 좀 천천히 움직이긴 하지만 이제 또 빨라질 거 아니에요. 그러면 띵동 눌렀는데 일론 머스크의 휴머노이드 로봇이 배달이요 하고 있는 거예요. 예 열어줍니까? 로봇이 칙 하면서 딱 이렇게 물건 주고 여기가 카드 꽂아주세요 여기다. 그래서 카드 꽂아주니까 영수증 뭐 나온다든가 고맙습니다 하고 돌아가는 충분히 가능하잖아요. 그리고 스트레이트성 기사라고 해서 육하 원칙으로 어제 누가 누굴 만나서 무슨 일이 있었다 이런 기사는 이제 사람 쓸 필요 없어요. 그냥 인공지능이 계속 할 수가 있거든요. 우리 유튜브 편집하는 것도 패턴 몇 가지 알려주면 이제 해요. 네. 그잖아요. 그리고 이제 우리 옹달 채빵을 유엔이 인정한 5대 외국어로 동시에 송출할 수 있잖아요. 바로 우리 입 모양도 바꿔가지고 가능하잖아요.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뭘까요? 전 잘 모르겠어요. 그럼 어떻게 된다? 이제 진짜 극단적으로 자칫 잘못하면 미국처럼 이민 많이 받은 나라는 난리 날 거예요. 많은 국민들이 내 일자리 내놔라. 날 먹고 살 수 있게 해달라. 엄청난 사회적인 저항과 불협화음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저출산을 좀 달리 해석하는 사람들 중에서는 우리 한국인들이 좀 똑똑하냐. 그리고 아무리 봐도 국가에서 절대 해결하지 못할 것 같은 사회현상 저는 두 가지 꼽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사실 저출산 아닐까요? 네. 저는 이거 국가가 끝까지 해결 못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나라만 이 저출산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전 세계 국가가 합계 출산율이 낮아졌거든요. 2.0이 넘는 국가가 별로 없어요. 심지어 베트남, 태국도 1점대로 들어왔어요. 그러니 여러 가지 국가들마다 뭐 집값 때문에 아니면 뭐 때문에 이유들은 다 들이대지만 결국은 뭐다? 그냥 우리 인류가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이유로 알 수 있는 이유와 알 수 없는 이유까지 다 해서 예전보다 자식을 덜 낳기로 마음을 먹은 거예요. 네. 그런 상황에서 가장 극단적으로 저출산을 하고 있는 한국. 이제 어떻게 된다? 아이가 적으니까 인구가 주니까 아까 미국처럼 내 일자리를 돌려달라, 내 일자리를 만들어달라 그런 사회적 부양을 해야 되는 계층이 극단적으로 줄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한국은 그런 사람들까지 먹여 살려야 되는 그 코스트는 주는 대신 네. 전 세계에서 지금도 산업 현장에서 로봇 제일 잘 활용하고 있는 나라 한국. 네. 인공지능을 선도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잠재적 후보군 나라 한국. 그럼 이제 생산성은 극단적으로 늘어나죠. 그럼 소수의 인구라면 로봇과 AI가 우리 삼성전자에서, LG전자에서, SK하이닉스에서, 현대중공업에서, 현대자동차에서 일하고 나머지 소수의 한국인들은 누릴 수도 있다. 이 삶의 어떤 풍요로움을. 네. 그렇게 전망하는 미래학자들도 있는데 저는 일부는 그럴 수도 있다. 우리가 잘 만들면 일부는 그렇게 동의하는 편입니다. 네.
교수님 이제 앞으로의 시대가 지정학의 시대라고 많이 하잖아요. 네. 트럼프가 대통령이 취임하면은 이 전 세계적으로 지금 전쟁 이슈가 대단한데 이게 조금 좀 줄어들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쉽지 않아요. 예. 왜냐하면 트럼프는 뭐 24시간 안에 끝낸다고 말씀하셨지만 이건 레토릭, 수사라고 보고요. 실제 저는 우크라이나 국민들도 바보가 아니에요. 원래 우크라이나는 전 세계에서 3대 핵보유국이었어요. 소련에서 원래 소련 땅이었을 때, 우크라이나가 소련 땅이었을 때 유럽을 견제하기 위해서 유럽에 가장 가까운 지역인 우크라이나 지역에 핵탄두를 여러 개 갖다 놨거든요. 그런데 소련이 패망하고 러시아, 우크라이나가 개별 국가로 바뀌었더니만 세상에 우크라이나가 핵이 여러 개 있는 국가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미국이 걱정이 되는 거예요. 신생 독립국가인데 저 핵탄두를 신생 독립국가가 가지고 있다가 갑자기 어느 쿠데타 세력이, 어느 게릴라 세력이, 무장단체가 그 핵탄두 몇 개 가져갔다? 그럼 난리 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크라이나를 열심히 설득하고 러시아를 열심히 설득했어요. 미국이. 야, 러시아, 그거 원래 네 거잖아. 네가 다시 가져가라. 러시아가 처음에 싫다고 했어요. 귀찮아. 네, 우리 지금도 경제 망가져서 난리야. 근데 제발 좀 가져가. 그리고 우크라이나한테 그 러시아 거지 않습니까? 돌려주세요 한 거예요. 그래서 우크라이나도 이거 돌려줘야 돼 말아야 돼 고민하는데 미국이 그때 뭘 했느냐? 엄청난 경제적 원조를 약속해 줬어요. 실제 돈 줬고 이거 돈 받고 돌려주세요. 그런데 이게 안보적인 역할도 있는데 만약에 우크라이나에서 문제 생기면 미국이 지켜주겠습니다. 그거를 사인을 했어요. 그게 뭐 조약이었느냐, 정식 조약이었느냐, MOU 수준이냐, 갑론을박은 있지만 어쨌든 사인했어요. 법적 구속력이 있는 조약도 무용지물로 만들려면 만들 수 있는 게 국제사회예요. 하여튼 사인했다는 게 중요한 거고 더 중요한 건 우크라이나 국민들은 그 말을 믿었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미국의 행태가 뭐예요? 야, 우크라이나 나 당선되면 너 전쟁 바로 끝내야 돼. 야, 어디까지 땅 띄워줄지 정해. 이걸 한단 말이에요. 옛날에 크림반도 병합 때도 또 그랬는데 이제 또 그러는 거예요. 그럼 우크라이나 국민은 이번에도 그냥 양보하고 미국한테 그때 분명 우리 지켜주기로 했는 거 아유 당했다 이러고 끝날까요? 그래서는 안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 대표님이 우크라이나 국민이라면 이제 누구도 믿어서는 안 되고 우리 자주국방하기 위해서 우리 뭐 합시다라는 소리가 나올까요? 뭐가 나올까요? 우리 핵 보유하자. 정답이죠. 원래 핵을 가지고 관리할 수 있는 역량이 있었던 나라잖아요. 지금도 원자력 발전소가 많이 있고 그 소리가 분명 나올 거고요. 더 심하게 말하면 이번에 미국이 막 끝내려고 하면 우리 그럼 핵탄두 바로 만들 거야 라고 하면서 결코 미국이 100% 자기 멋대로 전쟁을 바로 끝나게끔은 못하게 할 겁니다. 그러니까 절대 일찍 안 끝나요. 네. 그러면은 교수님 그 푸틴의 진짜 목적은 아시아라고 했잖아요. 네. 이거는 어떤 맥락인 거예요? 이거 좀 설명을 드릴게요. 푸틴도 경제적으로 러시아가 먹고 살아야 될 걸 계속 찾아야 되는데 유럽을 딱 지켜봤더니 유럽 국가들은 2007년 글로벌 금융위기 전후 즈음에 해서 벌써 대부분의 유럽의 앵커 국가들은 초고령 사회에 진입했어요. 뭐 이탈리아, 독일, 프랑스, 스페인, 영국 등등이 이미 초고령 사회에 진입했는데 그러면 최근 딱 봐서 그 당시에 비해서 다시 15년 가까이 지났으니 2007년도쯤에 40대 초반인 분들은 50대 중후반이 됐고 그때 50대 초반인 분들은 60대를 넘어갔고 50대 중반인 분들은 70이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유럽은 그 자체적인 어떤 경제적 역동성과 성장 여력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런 유럽을 대상으로 비즈니스하고 뭔가 물건 팔고 자원 팔려고 한다? 답 안 나오는 거죠. 축소되는 유럽인 거예요. 그럼 러시아는 앞으로 어디를 대상으로 장사를 해야 되는 거야? 어디랑 친하게 지내면서 하다못해 러시아가 지금 없는 산업인 제조도 육성해보고 뭘 해야 되는 거야? 답이 뻔히 보이죠. 동쪽 저기 시베리안을 건너서 극동지역을 봤더니 세상에 한국, 일본 어마어마하게 급성장하는 중국, 그 중국 밑에는 30세 이하 인구가 전 세계에서 제일 많다는 아세안, 뭐 두둑한 거예요. 그래서 푸틴은 우리 러시아가 지속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꼭 친하게 지내고 꼭 교두보를 마련해야 될 지역은 동진이다, 아시아다 이렇게 판단한 겁니다. 그렇군요. 그럼 러시아의 또 진짜 적은 미국이 아니라 중국이다라고 하셨잖아요. 예. 그럼 중국도 그렇게 그런 맥락에서 친하게 지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좀 설명을 드릴게요. 네. 중국 같은 경우는 미국과 일본, 뭐 한국, 대만까지 다 포함시키겠습니다. 호주도 있고 이런 지역들이 만든 인도태평양 전략 프레임워크라는 게 있죠. 즉
중국이 인도태평양 지역으로 나오는 걸 막겠다는 거잖아요. 우리들끼리 밸류체인하고 우리들끼리 물건 만들고 해서요. 그러다 보니까 중국이 경제적으로 약진할 수 있는 루트가 태평양 지역으로 동진을 하기가 어려워졌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중국이 안 되겠다. 우리 경제를 계속 가동하고 우리 경제에 필요한 물자나 소비 시장을 찾을 수 있는 방법은 서쪽으로 가는 거다 해서 그래서 1대1로 사업을 하는 거잖아요. 중동과 중앙아시아와 아세안과 또 저기 유라시아 지역으로. 그래서 중국이 아주 핵심적으로 중요시 여기는 산업이 1대1로 사업이고 근데 러시아는 아까 좀 전에 제가 뭐라고 했느냐? 아시아로 가야 된다. 우리가 유럽을 쳐다봐서는 안 된다. 그럼 아시아로 간다고 했었을 때 쳐다보는 동네가 어디예요? 유라시아죠. 1대1로와 겹쳐요. 네. 그러면 그 1대1로 사업의 그 구간에 들어가 있는 중동 국가들, 중앙아시아 국가들, 아세안 국가들, 뭐 이런 국가들은 가만히 있어봐. 지난주엔 중국이 와서 1대1로 이거 하자고 하고 이번에는 푸틴이 와서 유라시아 연합으로 이거 하자고 하고 우리는 어디 쪽에 가야 되는 거야? 이 상황이 되는 거죠. 네. 그러니 중국과 러시아가 유라시아 전 지역을 두고 서로 선의의 경쟁을 하는 거예요. 이 선의의 경쟁이라는 건 어떤 트리거가 생기면 바로 악의적 경쟁으로 바뀌겠죠. 뺏고 뺏기는 관계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우크라이나 전쟁이 딱 일단락되고 나면 이제 러시아가 중국 손을 잡고 의지하는 구조가 당분간 깨져버리잖아요. 지금은 중국에서 생필품, 원자재 이런 거 공급 못 받으면 전쟁을 할 수가 없는 상태니 그냥 친하게 지내지만 이제 중국만 쳐다볼 필요가 없어졌다. 그러면 러시아도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 기간 동안 중국에 양보했던 거 본전 생각 날 거고 그리고 본인도 이제 전쟁 때 많은 출혈했으니 벌충할 사업도 해야 되고 유라시아 지역에서 중국과 러시아의 볼만한 뭐 경쟁들이 있을 겁니다. 진짜 대혼돈의 시기가 오겠네요. 네. 야, 그럼 우리나라는 그냥 그 사이에 껴가지고 피해 입는 거 아니에요? 막 GDP가 떨어진다거나 막. 그래서 이제 그러서는 안 되겠죠, 우리나라는. 그래서 지금은 일단 국제적인 투자 자금들이 한국은 피해를 볼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트럼프 당선되자마자 외자 자금이 대거 다 빠져나갔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이런 거 이상의 척박한 순간에도 어떻게든 답을 찾으려고 애를 많이 썼어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도 중국이든 네. 중국보다는 러시아일 가능성이 많은데 러시아든 어디랑 예전에 하려고 했던 경제 협력들 더 하고 그리고 우리나라 정부에서 요즘 여기저기 막 계속 돌아다니잖아요. 중앙아시아도 갔다가 중동도 갔다가 아세안도 갔다가 동유럽도 갔다가 그게 왜 그러냐면요. 중국이란 큰 고객이 펑크 났잖아요. 그럼 그 매출을 채워야 되잖아요. 근데 그 매출을 한 번에 채울 수 있는 다른 나라가 없잖아요. 네. 중국을 어디서 대체하겠습니까? 인도 아직 좀 남았고 베트남도 아직은 좀 사이즈가 다르죠. 그러니 그 큰 매출을 어디선가로부터 벌충하려면 네. 여기저기서 고객들을 조금씩 땡겨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표현드리고 싶습니다. 한국이 지금 풀어야 될 방정식은 고차 방정식으로 바뀌었어요. 중국어 열심히 배우고 중국 화교 세력들 이해하고 중국 본토의 법규만 알면 중국에서 매출 크게 가져옵니다. 단순한 방정식이 아니라 중동에서 찔끔, 중앙아시아에서 찔끔, 아세안에서 찔끔 와 챙겨야 될 변수가 많아진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고차 방정식을 푸느냐 못 푸느냐에 따라서 한국 경제 상황이 크게 달라진다. 교수님 이번에는 중국도 한번 네.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이 트럼프 정부가 들어와서 중국에 대한 입장이 변화할까? 그동안 좀 강경 노선을 좀 취하면서 미중 갈등이 좀 일으키고 했었잖아요. 네. 앞으로는 좀 어떻게 보세요? 저는 더 강경 노선이라고 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여러 생각과 맥락들 중에서는요. 그리고 이게 트럼프 대통령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에 있는 현상이에요. 어떤 현상이냐면 착한 대통령 뒤에는 스트롱맨이 나올 때가 많아요. 우리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될 수 있었던 가장 큰 힘의 원천은 오바마 대통령이에요. 오바마 대통령은 오랫동안 인권 변호사로 활동했었고 또 우리가 오바마 대통령 하면 바른 사람, 올바른 사람, 도덕적인 사람 그 이미지가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오바마 대통령은 욕먹을 짓을 안 하는 거예요. 트럼프 대통령은 그걸 뭐라고 평가했냐면 착한 사람 코스프레 한다고 했어요. 저는 코스프레라고까지 폄하하고 싶지는 않아요. 원래 그분의 삶의 여정을 보면 진짜 반듯하신 분인 것 같아요. 그런데 그걸 보고 났던 미국인들이 어떤 생각을 갖게 됐냐면 착한 대통령이다 보니까 욕먹어가면서 우리 미국의 이권을 안 챙겨와.
우리 미국이 하고 싶은 목소리를 제대로 안 내. 지금 말이지 중국이 자꾸 경제적으로 부상하면서 우리 미국 먹거리를 뺏어가고 있고 내 일자리도 줄어들어 가고 있는데 오바마 쟤는 맨날 중국하고도 그래도 호혜적으로 조금씩 타협을 하고 협상을 해야지 그냥 무턱대고 강압적으로 하면 안 된다. 그런 소리만 하고 있으니 뭐 되는 게 없어. 이런 인식을 갖고 있거나 내 저변에 나도 모르게 그런 뭔가 지금 답답함이 있었는데 그게 뭔지는 말로 잘 표현하기 어려운 그런 사람들에게 트럼프가 보여준 거죠. 네. 난 도덕적인 사람 아니에요. 나 착한 사람 아니에요. 나한테 그런 거 기대하지 마세요. 하지만 나는 확실히 미국의 이권을 가져올 겁니다. 미국의 이권만 챙겨올 겁니다. 손가락질을 당해도 난 그 짓을 할 겁니다. 거기에 표가 간 거예요. 그리고 바이든이 또 오바마 때 부통령 했던 사람이니 똑같은 사람인 거잖아요. 바른 사람, 도덕적인 사람. 그랬더니 코로나 극복하고 나서 우리 양극화만 심해지고 아무것도 되는 게 없네. 그 사이에 하루에 중국산 물건이 미국으로 수입돼서 넘어오는 물건의 품목의 숫자가 200만 개예요. 월마트 가니까 90%가 중국산이에요. 이거 다 우리 일자리 다 뺏어가는구만. 이런 생각 갖게 되니 이걸 누가 해결해 줘야 되는데 차라리 트럼프가 한 번 더 했으면 좋았을 걸. 이 생각을 만들어낸 거예요. 그러니 트럼프는 당연히 거기에 부합해야죠. 그러면 정말 중국과는 거의 단절 수준으로 경제적인 뭐 어떤 상황을 옥죄할 거고요. 그래서 이미 공약에서도 중국산 자동차는 미국이 전면 수입 금지. 그리고 중국산 물건에 대해서는 보편 관세로 관세 60% 부과. 그 다음에 중국에서 미국 기업이나 미국 부동산은 전면 살 수 없게끔 그거 다 법을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러니 정말 중국과는 거래 끊겠다. 거의 이 수준까지 갈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럼 중국 경제는 힘들다고 하잖아요. 네. 더 어려워질까요? 더 어려워질 가능성도 많아요. 그래서 본인들이 그 어려워지는 것을 자구적인 노력으로 극복하기 위해서 이번에 전인대도 한 2, 3주 연기해서 미국 대통령 누가 되는지 보고 우리 예산안 확정해야겠다. 이렇게 해서 연기를 세상에 중국의 국가 행사를 연기할 정도로 위기감을 느꼈고요. 그래서 이번에 나온 대응책을 봤더니 시장의 기대감보다는 좀 못 미치겠는 게 중국은 이렇게 생각한 것 같아요. 트럼프가 도대체 돌출 발언을 너무 많이 했으니 어떤 거부터 어떻게 나올지를 보고 추가 대응을 하자. 그래서 12월 직전까지 아니면 12월 달이 돼서 추가적으로 많은 경기 부양책을 내세울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 얘기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중국이 발행하겠다는 국채 규모가 크면 클수록 경제를 어렵게 인식하고 있는 거구나. 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월마트의 90%가 중국산인데 이거를 규제를 하면요. 네, 물가가 오르는 거 아닐까요? 맞아요. 그거를 해리스가 끝까지 계속 트럼프한테 공략을 했죠. 트럼프 네가 하는 정책은 물가를 올리는 정책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ት럼프의 입장은 달라요. 해리스 네가 그래서 실제 현실 비즈니스를 안 해본 거야. 자, 중국산에게 고율의 관세 부과하고 다른 국가에게 고율의 관세, 보편 관세로 누구만 부과하겠다는 게 아니라 보편 관세를 부과하면 외국 기업들은 이제 어떻게 생각하는 줄 알아? 그 관세 피해서 내가 미국 안에서 생산만 하면 다른 나라 제품보다 10%, 20% 심지어 중국산 제품보다 60%싼 가격에 팔 수 있게 되는 거네? 야, 빨리 제일 먼저 들어가서 미국 내에서 공장 짓자. 미국 내에서 생산하자. 그럼 내가 그 시장, 미국이라는 전 세계에서 제일 큰 시장을 내가 다 먹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들을 가지고 미국으로 진출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그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감내하고 내가 투자하겠습니다. 이런 회사들이 많은 게 아니라 더 많이 들어오다 보니 관세와 상관없는 형태로 물건을 조달받게 되고 그 과정에서 미국 일자리가 늘어나서 미국인들의 가처분 소득이 늘어나니 그 뭐 내가 사지 뭐 이런 수준으로 돌 거라는 게 트럼프의 주장이죠. 네. 그렇군요. 네. 또 그 트럼프의 좀 수혜를 받는 사람 중에 한 명이 일론 머스크를 많이 언급하잖아요. 이제 일론 머스크랑 테슬라는 이번에 진짜 완전 계속 앞으로도 이렇게
장구 할 거라고 보세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일단 미국 내에서도 많은 페이버를 일부는 받을 거고요. 네. 그리고 더 무서운 거는 사실 일론 머스크의 주력 계열사 중에 하나인 테슬라. 테슬라의 가장 큰 매출 비중은 중국이죠. 네. 전 세계 전기 자동차 시장의 3분의 2가 중국이거든요. 그리고 테슬라 자동차 공장 중에 하나 또 어디 있어요? 상하이 있죠. 중국에 있잖아요. 네. 그런데 트럼프가 이렇게 중국 때리기를 하면요. 중국 내부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냐면 그럼 우리 중국도 반미 감정 높아져서 미국산 물건에 불매운동할 거야. 이럴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럼 테슬라 제품들 중국 시장에서 착살이 나겠죠. 네. 그리고 심지어 테슬라 공장 가동도 중국이 어렵게 만들 수도 있어요. 네. 그럼 일론 머스크는 거의 사업에 큰 치명상을 입게 됩니다. 네. 그런데 이번에 트럼프에게 엄청난 기부를 해서 트럼프의 very important person이 됐단 말이에요. 가장 중요한. 그러면 중국 입장에서 트럼프에게 부탁하고 싶은 게 있을 때 누굴 찾아갈까요? 일론 머스크. 일론 머스크인 거예요.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는 중국에서도 중요한 인물이 돼버린 거예요. 야, 일론 머스크 이번에 네가 모시고 있는 그 대통령이 우리 어떤 품목에는 관세를 60% 때리려고 하는데 요거만 좀 빼줘. 네가 좀 힘 좀 써라. 그러면 우리 중국의 모든 공공기관에서 이번에 전기차로 차 바꿔야 되는데 테슬라 걸로 바꿔줄게. 아니면 테슬라 상하이 공장 옆에 새로 뭐 창고 더 짓는 거 바로 인허가 내줄게. 이런 딜이 들어가는 거예요. 네. 그거 매국노짓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번에 선거 미국 보셨잖아요. 미국은 원래 그런 나라예요. 돈 내고 이권 가져가는 로비스트의 나라고 금권 정치의 나라예요. 그러다 보니 이건 도덕적으로 미국에서 지탄받을 일이 아니에요. 일론 머스크가 중국의 입장 대변해주고 내가 정치자금 기부한 거 기억하시죠? 저 이거 좀 챙겨주려고요. 하면 충분히 딜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일론 머스크는 중국과 미국 양쪽에서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 됐겠죠. 네. 어떻게 전 세계적으로 그렇게 중요한 인물이 하는 비즈니스가 각광을 안 받겠어요. 그러면은 이렇게 좀 중국은 어렵고 미국은 괜찮고 그러면은 우리나라 경제는 또 환율은 높고 그리고 삼성전자 주가 보면은 조금 좀 이렇게 탄식이 나오고 더욱더 그러면 달러 표시 자산을 저희가 사기 위해서 움직여야 될까요? 지금 상태에서는 이제 이미 트럼프 당선 효과는 다 반영이 됐고요. 이제 내각 구성한 다음에 트럼프가 본격적으로 이제 본인이 추구하려는 정책 기조로 법을 다 바꿔야 되잖아요. 그 법을 바꿀 때 상원, 하원 모두 공화당이 장악하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 민주당 입장에선 자신들이 오랫동안 구축해왔던 그 법안이 바뀌는 걸 어떻게든 막기 위해서 뭐 필리버스터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정책적 대안들이 있어요. 그래서 결국 트럼프라 하더라도 의회를 거쳐야 되는 허들들이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단번에 모든 걸 다 못할 겁니다. 그러면 뭘 먼저 할지 이 우선순위에 따라서 달러가 더 강세로 돌변할 수도 있고 지금 상태가 어찌 보면 당분간 유지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내각 다 조정한 다음에 백악관에 딱 들어가서 제일 먼저 뭘 하는지에 따라서 환율은 더 올라갈 수도 있고 지금 선에서 유지 또는 조금 하락으로 떨어질 수도 있다. 하지만 분명한 건 앞으로 고환율 시대가 상당 기간 계속될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1,350원 이상. 이 그렇죠. 정도. 네. 1,350원을 어바웃으로 해서. 저는 뭐 우리나라 뭐 10대 대기업들 웬만한 데 다 강의를 가는데요. 네. 이제 나름대로 뭐 좀 뭐라 할까요? 업무 성과를 빨리 내야 되는 어떤 중압감을 가지고 있는 직장인들은 옆에 인공지능 끼고 비즈니스 하는 애들이 많아요. 갑자기 오전에 뭐 임원분이 야 이거 어떻게 된 건지 조사 좀 해봐. 혼자 조사하면 힘이 많이 드는데 뭐 퍼플렉시티라든가 챗 GPT 옆에 끼고 물어보고 보고서 같이 짜집게 하고 그러니까 성과도 팍팍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상당 수준의 사람들이 인공지능을 적극 활용하기 시작했고 언론에서는 이미 인공지능 활용해서 기사 쓰고 있어요. 그리고 오히려 중학생단에서 이젠 옛날과 달라졌어요. 저희 때는 우리 대표님도 예전에 뭐 궁금한 거 있으면 네이버나 다음에 검색하셨잖아요. 근데 요즘 중고등학교 대학생 애들은 유튜브에서 검색하거든요. 그런데 그 밑에 이제 중학생들은 이제 인공지능에게 물어봐요. 그러니까 이게 워낙 빠르게 지금 저변이 넓어지고 있고요. 강남의 어머니들 중에서는 이제 아이들 영유아 학원부터 끊어야겠다는 소리를 많이 해요. 왜냐하면 영어 학원을 보내는 게 아니라 회화 학원을 보내는 게 아니라 인공지능으로 영어로 대화를 해버리죠. 그런 학원이 있어요? 학원이 아니라 그냥 학원을 안 보내고 PC로? 그냥 PC로 챗GPT하고 영어로 대화를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가끔 토익은 아직도 학원이 운영돼요. 왜냐하면 토익 성적 올리는 방법을 알려주니까. 근데 그거 다 하고 나면 외국인하고 레알 토크하고 싶어서 영어 회화 학원도 가끔 다니잖아요. 그건 이제 거의 장사가 안 돼요. 회화 학원을 왜 다녀요? 챗 GPT한테 야 영어로 지금부터 대화해보자 하고 주거니 받거니 할 수가 있는데 그럼 회화 연습을 이걸로 하면 되지. 그리고 챗 GPT한테 시킬 수가 있어요. 이번에는 인도식 영어 발음으로 해봐줘봐. 그럼 인도식 발음으로 해줘요. 그러니 영어 회화 학원을 다닐 필요가 없죠. 네. 그 교수님께서 하시는 그런 조사나 리서치 수준은 일반인들보다 전 높을 거라 생각하는데 인공지능을 툴을 통해서 그런 걸 하실 때 네. 이게 진짜 도움이 되세요? 저 엄청 도움 많이 받습니다. 아, 그래요? 이게 저희 저기 랩실에서 저 도와주는 친구들이 들으면 되게 섭섭해할 소리인데 가끔 이제 프로젝트 들어오면 뭐 학생들에게 알바도 줄 겸 이제 급 채용을 하죠. 야, 뭐 한 달에 한 150 뭐 한 줄 테니까 와서 그 통계 돌리는 것도 하고 그렇게 해서 그거 배운 걸로 논문도 써 하고 이제 쓸 거 아니에요. 루틴한 일은 학생들 시키면 저도 싸니까요. 근데 이제 쭉 한 3-4명 이제 저희 사무실에 앉아 있으면 제가 이제 생각이 나는 거예요. 퍼플렉시티나 챗 GPT나 여기에 자료 조사를 시켰을 때와 이 석사 과정이나 박사 과정에 있는 친구한테 자료 시켰을 때 네. 솔직히 퍼포먼스가 퍼플렉시티에게 시켰을 때 훨씬 더 좋아요. 진짜요? 네. 석박사급인데요? 네. 그 이유가 처음에는 챗 GPT, 퍼플렉시티, 전 퍼플렉시티 많이 쓰는데 네. 뭐 시켰을 때 이거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저도 써봤는데 별로던데 아니에요. 인공지능에게 업무를 시킬 때는 업무 시키는 법을 내가 먼저 배워야 돼요. 쉽게 얘기해서 자기가 일을 잘하는 사람과 남에게 일을 잘 시키는 건 다른 탤런트거든요. 우리 대표님이 혼자 일할 때는 혼자 열심히 하시는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오신 거고. 그런데 직원이 있을 때 직원에게 일을 시키는 건 또 다른 거잖아요. 뭔지 아시잖아요. 근데 그래서 남에게 일을 시키는 것도 효율적으로 잘 시키는 방법을 배워야 되는데 인공지능도 똑같아요. 처음에 쓸 때는 얘가 엉뚱한 거 하고 막 물어보는 건데 쓸모없는 걸 갖다 줘요. 그런데 이럴 때는 이렇게 묻고 이럴 때는 이렇게 물어야지. 이거 제가 노하우가 생기니까 꽤 필요한 걸 팍팍 줘요. 그리고 챗 GPT에게 물어봐야 될 거, 퍼플렉시티에게 물어봐야 될 거, 제미나에게 물어봐야 될 게 좀 달라요. 그것도 이해가 됐고. 그러니까 직원들 중에서 잘하는 직원이 다 다른 것처럼. 그러고 났더니 어떻게 된다? 우리 석사 애들한테 부탁을 하면 예를 들어서 예 알겠습니다. 대답은 철떡같이 해요. 그런데 나가서 야 뭐 일 어떻게 해야 될지 교수님 시킨 거 어떻게 해야 될지 논의해야 되니까 잠깐 나가서 담배 좀 피고 오자. 담배 피면서 내기한다고 논의해보고 온다고 하는데 1시간 뒤에 들어와. 직장인이 아니니까 그러려니 해요. 앉아가지고 바로 뭘 하느냐? 아니에요. 뭐 웹서핑 했고 어제 야구 좀 보고 뭐 하다가 또 이렇게 하고 저희는 오늘 늦게까지 일하다 들어가려고요. 지금까지 놀아놓고 늦게까지 일하다 들어간대. 그래라. 레포트 늦지 않게 내고 이런 거 하고 가는데 챗 GPT는 그런 거 없잖아요. 훨씬 빠르고요. 훨씬 정확해요. 통계 돌리는 것도 시키기 시작했더니 저도 어떻게 시키면 되는지 아니까 이제 학생들에게 엑셀 돌리는 것보다 훨씬 빨라요. 그래서 이제는 이런 생각마저 들어요. 다음번 리서치 할 때도 아니면 챗 GPT 뭐 버전 7.0이 나올 때쯤에도 내가 과연 인간 RA들을 고용할까 이런 생각마저도 들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앞으로? 그래서 걱정이 많아요. 이게 걱정이 어떤 걱정이냐면요. 우리가 경력이라는 게 경력의 징검다리가 있지 않습니까? 저도 예전에 석사 과정 때, 박사 과정 때 제 지도 교수님이나 아니면 누군가의 RA 역할로 엑셀 돌리고 통계 프로그램 짜고 코딩하는 걸 해보는 과정으로 여기까지 가는 거잖아요. 근데 그 엔트리 레벨의 경력이 단전될 것 같은 거예요. 인공지능에게 시키면 되지 왜 굳이? 그러면 그걸 거쳐야 그 다음 이렇게 올라가는 그게 있는데 그게 없으면 얘네들은 어떻게 거기까지 가 있지?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인공지능 전에 일정 단계 이상으로 넘어간 사람과 인공지능 이후에는 그 단계로 넘어가는 사람이 점점 줄어들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것도 또 다른 형태의 양극화를 유발할 가능성이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렇군요. 그럼 교수님 이거 조금 너무 지엽적인 질문일 것 같은데 아닙니다. 말씀해 주세요. 어떤 학과가 유망해요? 예, 중요한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가 인공지능이 제일 잘하는 건요.
지금 전문직들 하는 일이 인공지능으로 대체될 가능성이 많거든요. 근데 전문직이 하는 일이 어떤 일이냐면 복잡다기하지만 반복되는 일이에요. 우리가 단순 반복되는 일은 이미 기계가 다 대체했죠. 이렇게만 조이면 되는 거예요? 다 기계가 대체했잖아요. 그런데 의사, 변호사 복잡다기해서 기계로 대체를 못했어요. 어느 환자가 딱 왔는데 병증을 몇 개를 얘기해요. 열이 좀 있고요. 구토 증세가 좀 있고 이상하게 엉치뼈도 아프고 막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럼 그 징후가 있었을 때 병의 후보군들이 100 몇 개 가지가 있겠죠. 그럼 이 100 몇 가지 중에서 일단 어떤 거 검사해서 하나씩 지워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런 걸 하기 위해서는 변수가 너무 많아요. 체크해야 될 것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의대, 본과, 예과, 그다음에 인턴, 레지던트, 전문의 이 과정을 거쳐서 임상 거쳐서 그런 변수들, 복잡다기한 변수들을 놓치지 않고 확인하는 걸 오랫동안 내 몸에 숙려시키는 거예요. 네. 변호사도 마찬가지거든요. 어떤 상황이 있으면 야 이게 어느 법문의 어느 에서부터 쳐다봐야 되는 거야. 그 복잡하지만 결국 요럴 때는 요거고 요럴 땐 요거다. 메카닉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걸 바로 못하니 로스쿨에 3년 그리고 다시 바 이그젠 보고 다시 또 어느 그 로펌에 들어가서 수습 변호사로 얼마 해야지만 이제 온전한 변호사로 활동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복잡다기하지만 반복되는 일이 바로 전문직인데 그런데 인공지능이 이걸 제일 잘해요. 변수 파라미터가 우리 인간보다 더 많아도 얘는 빠짐없이 체크해요. 그리고 그렇게 파라미터 다 비교해서 결국 뭐예요? 반복되는 일이거든요. 그걸 제일 잘하기 때문에 벌써 인공지능이 대체하기 시작한 게 IBM의 왓슨이 의료 인공지능이 생긴 거고 그 다음에 그 베이커 앤 호트 테틀러라는 미국의 로펌이 있어요. 거기에선 인공지능 변호사 로스라는 걸 만들었어요. 벌써 변호사 로스 나온 거죠. 의사, 변호사, 그다음에 이제 회계도 나오겠죠. 문이과에서 하나씩 나왔네요. 그렇죠. 바로 이처럼 전문직 분야에서도 인공지능이 대체되기 때문에 이제 우리 사자 직업이 유망하다 이렇게 막연하게 생각하시면 저는 안 된다고 보고요. 그럼 어디냐라고 했었을 때 아직 계량화되거나 수치화되거나 공식화되기가 어려운 영역에 해당되는 것들. 대표적으로 저는 그 중에 하나를 디자인을 좀 꼽아요. 디자인 영역은 인공지능으로 대체되기가 좀 어려운 영역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것들 전 유망한 학과라고도 보고요. 그리고 기존에 그러면 학과들 아까 사자 직업들은 다 몰락한다는 얘기입니까? 아닙니다. 이제 우리가 100세 시대가 아니라 120세 시대를 대비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120세 시대에 원래 다니던 직장, 원래 가지고 있었던 메인 커리어에서 그 커리어를 잘 살려서 회사를 계속 옮겨 다니거나 큰 회사에서 그만두고 작은 회사에서 더 높은 직급을 옮겨가고 막 이렇게 계속 끝까지 커리어를 이어가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의 공통점은 자기 분야에서 상위 3%, 1% 안에 들어가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들은 은퇴 후에도 그 자기의 레코드를 가지고 계속 활동이 가능해요. 그러니 변호사든 의사든 아니면 방송 전문가든 경제학자든 뭐든 간에 은퇴한 뒤에도 가끔 누가 유튜브에서 불러주게끔 만들려고 하거나 아니면 내가 신문에서 칼럼 좀 써주십시오. 어느 명예 교수님 이 소리라도 들으려면 그 분야에서 상위 3%, 1% 안에 들어가야지만 그게 가능한 거예요. 안 그러면 기회가 없다. 그렇군요. 네. 와, 그러면 교수님 이 AI나 이런 산업들이 앞으로 더 강화되긴 할 거잖아요. 약학이 네. 그런 것보다. 그러면 이런 쪽을 더 만약에 투자나 이런 쪽을 본다고 한다, 직업이나 본다고 하면 이런 쪽을 더 많이 계속 봐야겠네요.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인공지능의 개발자가 되라는 얘기는 절대 아닙니다. 예, 제가 많은 기업들에게 요즘 얘기하고 다니는 게 미국 빅테크 기업과 싸우려고 하지 마라. 우리 한국에서 미국 빅테크 기업처럼 AI 분야에 투자할 수 있는 회사 없고요. 그렇게 많은 엔지니어들, 프로그래머들 고용할 수 있는 회사도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그 AI 기술이 고사양의 고도의 부가가치를 내는 기술인 수준에서는 지금 어설프게 투자했다가 낭패 볼 수가 있다. 근데 기술이라는 건 계속 기술의 수위가 낮아져서 어느 순간인가 적정 기술로 내려앉잖아요. 우리가 그 중간 언젠가 한 번 우리에게 기회가 있을 거라고 전 봐요. 그래서 인공지능을 직접 개발하는 업무단에 있는 어떤 그걸 하려는 분들에겐 그 중간의 텀을 한번 살펴보시길 바라고요. 오히려 우리가 할 것은 인공지능 그
원천 리소스인 LLM 모델들 이걸 활용해서 내 비즈니스에 어떻게 적용하면 될까? 아니면 그걸로 인해서 이런 비즈니스는 어떻게 바뀔까? 거기에 많은 아이디어를 넣어보시길 권해드려요. 예를 들어서 이제 연말 연초잖아요. 네. 대표님은 어디 연말에 뭐 해외여행 안 가십니까? 네, 저도 계획은 있는데 뭐 아직. 아직 정하진 않으셨죠. 네. 그러면 이제 계획대로 이제 해외 나가시려고 하면 대부분 하는 일이 이제 뭐 하나 투어, 모두 투어 사이트 들어가서 카테고리별로 여행 상품 보시는 거잖아요. 네. 근데 아마 인공지능이 이제 본격화될 시점인 내년이나 내후년쯤에는 누군가가 AI 기반 여행 투어 사이트를 만들 거예요. AI 투어라고 가정해 볼게요. 그럼 그 AI 투어에는 지금 하나 투어, 모두 투어, 여행 박사 같은 카테고리 분류돼서 동남아, 미주 뭐 이렇게 되는 거 싹 없고 구글창처럼 검색창만 하나 딱 있을 수도 있어요. 야. 그럼 거기에 대표님이 글로 쓰던 말로 하던 필요한 옵션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 예산은 300만 원 정도 되고 나는 3박 4일 정도 갈 거고 갔으면 좋겠고 나는 비행 시간이 길지 않았으면 좋겠어. 7시간 안에 갈 수 있는 지역 중에 찾아줬으면 좋겠고 이번에는 해안가 근처로 잡았으면 좋겠어. 그리고 나는 호텔은 중요시 여기기 때문에 5성급 호텔로 가능하면 잡아줬으면 좋겠어. 이런 옵션을 다 넣고 엔터를 딱 쳐요. 그러면 그거에 부합한 여행 상품만 쫙 리스트업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야. 그럼 이게 AI 기반의 이제 새로 나올 여행업인데 이걸 하기 위해서 그걸 추천해주는 AI 엔진, LLM 모델을 내가 만들어야 될까요? 아니죠. 이미 오픈 AI에서 챗 GPT 플러그인이라고 해서 그거 끼워서 쓰라고 돼 있거든요. 그냥 나는 그런 걸 여행업이라는 내 업종에 이어붙일 수 있는 아이디어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편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즐겨서 이용하는 사람이 많아지면 이제 하나 투어, 모두 투어보다 더 큰 회사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AI 모두가 관심 둬야 되는데 그리고 관심을 둘 이유가 충분하고 차고 넘치는데 오해하시면 안 된다. 다 개발자가 되라는 얘기는 아니다. 교수님 끝으로 네. 이번에 트럼프 2.0 공조하셨잖아요. 네. 책 소개도 한번 해주세요. 아유, 홍보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뭐 사실 저는 트럼프가 될 줄 몰랐어요. 오, 왜냐하면 해리스가 저는 되실 거예요. 아니 저는 정치는 잘 모르니까 누가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전망은 잘 몰라요. 근데 같이 공저하자라고 어떻게 보면 PM 역할을 한 김광석 교수님이 트럼프가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왜요? 그랬더니 돼. 그게 뭔 소리야? 돼. 그러더라고요. 근데 저도 워낙 친한 뭐 후배 학자이자 동생이라 보니까 그리고 또 그 친구가 촉이 좋아요. 그래서 그래 미국 가보자. 그래서 GPL에 참여를 했죠. 예, 그랬는데 정말 트럼프가 됐어요. 그래서 사실 저희가 일찍 GP를 하고 바로 책을 낼 수 있었던 이유는 그런 맥락이 있었고요. 그래서 이 시간을 빌어 공저자인 김광석 교수한테 대단하다 하나 얘기를 해드리고 지금 또 경제경영 베스트셀러더라고요. 그런 것 같더라고요. 덕분이죠 뭐. 하여튼 그런 과정에서 책을 일찍 내게 됐는데 혹시 트럼프가 당선되고 나서 우리 경제가 어떻게 될지 궁금하시다면 그냥 너무 두껍지 않게 썼거든요. 아주 편하게 읽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서 박정호 교수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긴 시간 동안 유익한 인사이트 많이 나눠주셔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